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심장내과 전문의 정진욱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삼일병원 심장내과 정진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심장 질환하면 보통 혈관이 수축하는 겨울철에 많이 생긴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 여름철에도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겨울철에 발생하는 심근경색하고 여름철에 발생하는 심근경색의 주된 원인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겨울철에 발생하는 심근경색은 주로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는 것이 원인으로 겨울에 따뜻한 실내에 있을 때 우리 몸의 혈관이 이완된 상태로 있다가 실외 추운 날씨에 갑자기 나가게 되면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예, 반면에 여름철에 발생하는 심근경색은 끈적해진 혈액이 뭉쳐 생긴 혈전이 혈관을 막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우면 땀이 많이 나는데 이때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체내 혈액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명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이 생성되게 되고 이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서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축한 혈관의 경우에는 온도 조절 등을 통해서 잘 이완할 수가 있지만 한번 생긴 혈전은 금방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시술 등으로 혈관을 뚫어주지 않으면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심장은 잠시라도 쉴 수가 없는 그럼요. 장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게 생명과도 바로 직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원장님,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 심장 질환은 심장 혈관의 문제로 인한 협심증, 그다음에 심근경색증 같은 게 있고요. 혹은 판막의 이상으로 인한 질환이라든가 혹은 부정맥으로 인한 질환, 혹은 고혈압성 질환, 그다음에 혹시나 심장의 구조의 문제로 인한 질환인 심부전 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관상동맥 질환, 특히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기대되고 네. 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으리라 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매체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원장님 혈관 나이나 혈관 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먼저 깨끗해야 할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성분이 혈관벽에 달라붙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 때문에 혈관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결국 혈관 안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막히는 것이 동맥경화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맥경화증이 진행함에 따라 내막에 쌓인 콜레스테롤들이 내경 안으로 이렇게 터지면서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소판 등의 응집 인자들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관상동맥 내강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생각해보면 혈관이 막힌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것 같은데 깨끗해야 할 우리 혈관에 이렇게 찌꺼기가 끼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몇 가지 위험 인자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원인 인자로는 당뇨병,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에 이상지질 혈증, 그다음에 흡연, 비만, 스트레스 혹은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네.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물리적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고 이래서 이제 혈관벽이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고혈당이나 콜레스테롤 등으로 인해서 혈류의 화학적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아지게 되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흡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면역계와 관련된 염증성 스트레스를 일으켜가지고 비흡연자에 비해서 하루 한 20개 이상을 피우게 되면은 흡연자는 심장마비 위험성이 남성의 경우는 한 3배, 여성의 경우는 한 6배까지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진짜 흡연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우리가 갑자기 가슴을 억 하고 부여잡는 그런 증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말고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물론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이런 이제 가슴 통증이 쥐어짜듯이 아프다, 네. 누르는 것 같다, 따갑다, 와 같이 환자마다 다양하게 호소하시는데요.
이외에도 또는 뭐 왼쪽 어깨나 왼쪽 팔의 안쪽 부위 혹은 왼쪽 턱 아래까지 뻗치는 양상으로 퍼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갑작스러운 식은땀이 난다든가 혹은 호흡곤란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뭐 특히 이런 증상이 주로 이제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거나 혹은 뭐 운동할 때 혹은 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 이럴 때 특히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뭐 흉통이나 네. 호흡곤란은 제가 알기로는 심장 질환 중에 협심증하고도 좀 증상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오.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은 좀 다른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협심증하고 신경경색증이 똑같이 흉통이 나타나는데 이 통증의 성질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얼마나 심하게 오래 지속되는가, 뭐 거기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신경경색증 같은 경우는 한 30분 이상 뭐 정중앙 쪽으로 통증이 엄청나게 괴롭게 오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하지만 협심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수분에서 10분 내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협심증은 관상동맥 내강이 좁아진 상태로 안정 시에는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산소, 영양분 이런 공급을 하는데 제한이 없지만 운동 시에는 심장에서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빠르게 걷거나 오르막길을 걸을 때 그때는 아프다가 쉬면은 좀 사라지는 그런 게 협심증이고요. 심근경색증의 경우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안정 시든 운동 시든 계속 엄청난 강도의 흉통을 느끼게 된다고 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협심증에 대한 증상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협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오래되면은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면 협심증 환자는 평소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두 질환 모두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의 종류 중 하나로서 동맥경화증이 공통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동맥의 내강이 좁아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죽상경화반이 터지게 되면서 관상동맥 내강에 혈소판 등의 응고인자들이 결합을 하여 가지고 내강이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신경경색이 되겠고요. 물론 뭐 일부에서는 협심증에서 좁아진 혈관이 더욱 진행해 가지고 심근경색증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좁아진 혈관에서도 혈관벽이 갑자기 갈라지고 터지면서 혈전이 생기게 되어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혈관이 그냥 단순히 조금 좁아진 형태는 협심증이 되겠고요. 갑자기 혈전에 의해서 완전히 막힌 상태가 심근경색증이 되겠습니다. 네. 심근경색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얼마 만에 병원에 가야 좀 안전한가 너무 궁금하고 또 병원에 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심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셔서 재개통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하고 한 2시간 이내에 관상동맥 재개통수를 받으시면은 심근의 손상이 아주 적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심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시간 이내에는 오셔서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또한 이제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뭐 심전도 촬영을 한 후에 뭐 ST 분절 상승이 동반된 심근경색일 경우에는 관상동맥에 막힌 부분을 풍선 확장술로 재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때까지 시간이 한 90분 이내 이루어져야지 안전하게 되겠고요. 그러므로 보통 이제 흉통이 생긴다 이러면은 본인이 뭐 운전해서 직접 오게 되면은 2차, 3차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19 구급차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잘 담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심근경색이 저는 참 무서운 게 나이를 불문하고 나나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도 사실 닥칠 수 있잖아요. 저도 보면 주변에 이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를 봤어요. 이게 참 너무 무섭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 지병이 없는 건강한 30대 젊은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새벽에 출근하시다가 그냥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 이래서 그냥 차를 돌려가지고 응급실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근데 응급실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심폐소생술까지 하고 뭐 치료하고 해가지고 뭐 건강하게 퇴원을 하긴 하셨는데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리 병원에 오셔서 운이 좋았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심근경색은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돌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내 몸에 일어나는 증상에 관해서 귀를 잘 기울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심혈관 센터를 찾는 분들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증상이 찾아와서 응급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심근경색 의심 환자들이 병원에 도착하면은 어떤 검사를 받고 진단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관상동맥 조영술하고 심장 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뭐 중요한 방법은 관상동맥 조영술이 되겠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느다란 도관을 동맥에 삽입을 해가지고 관상동맥 입구까지 진입을 시킨 뒤에 이 관에다가 조영제를 주사해가지고 관상동맥 모양을 촬영하는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관상동맥의 협착 유무가 확인이 되고 좁아져 있다면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지 또는 막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심장 초음파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조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뭐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심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을 해서 심장의 해부학적인 구조의 이상이라든가 혹은 심장 기능의 이상 혹은 심장 내 압력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심장 질환에서도 정확도가 높은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검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냥 만약에 뭔가 내가 느끼기에 심장이 조금 안 좋아진 것 같다. 아니면 뭔가 좀 예방 차원에서 심장 검진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병원에 가서 좀 받아볼 만한 검사가 있을까? 이런 검사 좀 추천합니다 하는 게 있을까요? 물론 뭐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들이 이제 심전도인데요. 물론 뭐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뭐 심전도로 잡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심장병에 있어서 이 심전도를 통해 가지고 100% 진단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검진상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상동맥 혈관을 촬영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상동맥 조영술이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요즘에는 뭐 동맥에 도관을 직접 넣지 않고 관상동맥 혈관 CT를 시행해 가지고 관상동맥의 상태를 보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제 건강검진을 시행하실 때 관상동맥 혈관 CT 검사라는 옵션을 추가해 가지고 검사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CT라는 게 단점이 우리가 방사선을 쬐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CT 검사를 매년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증상이 없는데 매년 찍는 것 자체는 방사선 노출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한 번 정도 CT 촬영을 했다가 네. 큰 문제가 없다면은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을 추천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심근경색이 총각을 다투는 문제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스텐트를 이제 삽입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급성 심근경색이 뭐 시간이 생명인 위중한 질환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증상 발생 후에 최대한 빨리 혈관 개통술을 시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급성기에는 주로 이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뭐 혈관을 넓혀주는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이나 팔에 있는 혈관을 통해 가지고 관을 심장까지 올리게 되고 그래서 혈관을 확인해 가지고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막혀 있는지 또 뭐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좁아진 혈관을 찾게 되면 거기를 넓히기 위해서 풍성 확장술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좁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에 막힌 부분을 재개통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상동맥 중재 시술은 급성기에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스텐트 삽입술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 시술을 받고 있어요. 근데 스텐트 삽입술 그 유효 기간이 있는지 궁금해들 하시고요. 또 만약에 시술한 부분이 다시 좁아지거나 하면 재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스텐트는 뭐 유효기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은 합니다. 네. 네, 대신 약물 복용을 잘 하셔야 되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한 부분이 다시 좁아지면은 뭐 이전에 스텐트를 였는 부분을 제거할 수는 없고요. 대신 이제 그 부위에 풍선이나 스텐트 등으로 다시 재개통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혈관 크기나 위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제한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갑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급성 심근경색이 참 무서운 질병이지만 또 이렇게 뭐 후기를 찾아보면요. 그 심근경색으로 인한 합병증 이걸로 또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상하게 된 상태면은 심인성 쇼크 및 심부전으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시술은 잘 됐지만 심인성 쇼크에 회복되지 못하여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폐를 쉬게 하면서 그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기계적 장치, 흔히 이제 알고 계시는 에크모 같은 것들을 삽입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고요. 또한 심근경색으로 심근에 손상이 온 부분에서 자심실이 파열되거나 심식중격 결손 등의 2차적인 기계적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실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도 문제인데요. 이는 이제 시술하고 한 40일 정도 경과 이후에는까지 계속된다면은 삽입형 제세동기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가장 큰 합병증은 사실 출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혈소판제 같은 것들을 계속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사소한 출혈부터 해가지고 위장관 출혈, 뇌출혈 같은 큰 출혈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시술 이후에는 절대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주변에 심근경색으로 치료받는 분들 보니까 약을 꾸준히 먹더라고요, 원장님. 그리고 그 약도 제가 보니까 이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또 양을 드시던데 네. 이걸 계속해서 복용하면은 혹시나 또 환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이제 허혈성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항혈소판제를 지속적으로 복용을 합니다. 이 항혈소판제라는 것은 혈액을 묽게 만들고 혈관에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약물로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심근경색 이후에는 2종류의 항혈소판제를 1년간 복용하고 이후에 한 가지만으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평생 복용해야 하고요. 이 밖에도 심근 손상으로 인한 해열성 심부전에서 그 기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제들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약, 그다음에 혈관 확장제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약제를 오래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확한 복용 방법을 지키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약 복용에 의한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잘 복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부정맥 중에서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분들은 약을 좀 다르게 써야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 심방세동과 심근경색의 경우에 약을 쓰는 것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뇌경색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응고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항혈소판제 같은 것들을 쓰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이 심근경색이 생겨가지고 중재시술을 받고 나면은 초기에는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를 같이 써서 우리가 보통 3가지 약제 정도를 같이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1개월 정도만 3가지를 다 쓰게 되고 그 다음에는 2가지 약제로 줄여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면은 1가지 약제로 줄여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맥압이 높으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혈압도 아니고 맥압이 뭔지 이게 왜 심장질환하고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최고 혈압인 수축기 혈압하고 그다음 최저 혈압인 이완기 혈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맥압이라는 거는 이 수축기 혈압에서 이완기 혈압을 뺀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의 정상 맥압 범위는 35에서 한 45 정도 되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동맥경화가 진행을 해가지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딱딱해지는데요. 보통 55세를 지나면은 수축기 혈압은 더 올라가고 이완기 혈압은 저절로 낮아져가지고 둘 사이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맥압은 저절로 커지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맥압이 커진 경우는 그 자체로도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네. 따라서 심장 혈관도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제가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심근경색증이 의심이 된다고 해서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관상동맥 그 조영술 검사도 받았는데
이상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은 심근경색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는데도 이게 심근경색이 아닐 수가 있나요? 예. 심근경색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서 혈관 검사를 시행했으나 관상동맥에는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변이형 협심증이나 스트레스성 심장병, 심근염 등의 다른 질환을 의심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심장 MRI와 같은 특수 검사를 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치료는 일반적으로는 중재 시술은 필요 없고 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심근경색이 있을 때뭐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이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별명이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습관 중에서도 이제 식습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기름기 있는 음식 이런 걸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어떻습니까? 예, 환자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병에는 기름기 있는 음식이 좋지 않고 육류가 좋지 않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아예 이러한 음식들을 드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한테 음식을 가리지 말고 다 드시라고 식단 관리 따로 필요 없다 이렇게 어머. 말씀을 드리고요. 네. 특히 콜레스테롤이 올라갈까봐 기름기 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 튀긴 음식 안 좋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다 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만 드셔라. 그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과식을 하지 마라. 네. 그렇죠. 예. 특히 노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네. 수술이나 시술 끝나고 나면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안 먹고 고기도 안 드셔서 바짝 말라서 뼈만 남은 앙상한 체형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환자들은 오히려 충분히 잘 먹는 사람보다 예후가 훨씬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몸이 원하는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는 좀 더 드셔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의 재발을 막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교정 중에서 원장님이 또 가장 강조하시는 게 바로 금연이라고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담배의 유해한 성분은 관상동맥을 수축시킬 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우면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해져서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장 질환에는 거의 핵폭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연만 잘해도 9명 중 1명은 심장질환 사망에서 안전해진다고 알려져 있고 금연 3년이 지나면 심장질환에 있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과 비슷할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연은 심장질환 예방, 특히 급성심근경색 재발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이 심근경색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음식 그리고 금연 외에 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우리 시청자들께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유산소 운동을 포함한 적절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특히 달리기, 수영, 배드민턴 같은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일주일에 5회, 1회당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걷기 운동부터라도 먼저 실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가만히 있어봐. 좋아하는 운동이 없는데 그러면 운동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같은 분들. 이제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운동은 정말 시간 내서라도 건강을 위해서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천천히 걷는 것도 참 좋고요. 또 요즘 인터넷에 좋은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스트레칭 영상 보면서 따라 하셔도 되고 TV 보면서 실내 자전거 타도 좋고요. 아니면 맨몸 운동도 좋습니다. 여러분 찾으려면 길은 있습니다. 단지 우리 의지가 없을 뿐인데요. 파이팅 하자고요. 네, 본인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본인 얘기예요. 그래요. 더운 여름철에도 운동 빠뜨리지 말고 해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심장내과 전문의 정진욱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